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스모그의 유입은 차단되겠지만 정체된 대기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잇따른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자동차 결함으로 재산 손실을 입힌 경우도 제조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 사용량이 꾸준히 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며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흘째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농도가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서부와 호남, 경북 지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차단되겠지만 정체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동쪽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최근까지의 BMW 차량의 운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 불차로 불리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을 안겨준 BMW 차량 연쇄 화재. BMW 측이 이런 화재 위험을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하지만 꽁꽁 숨기다 화재가 잇따르자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BMW 차량 지침에 이 EGR 밸브는 냉각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BMW 화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 급기야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배상의 기준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BMW 화재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즉시 바로잡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 빅데이터 관련 기술 2건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회의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이력관리 기술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기술 권고안 등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 이력관리 표준은 자료의 출처와 변경, 이력 등의 관리에 적용돼 일반인도 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기술 표준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는 10살에서 49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유튜브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TV를 주로 본다고 답한 사람은 28.8%로 이보다 낮았고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이 17.6%, 페이스북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응답자의 60% 이상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용 목적으로는 89%가 동영상 시청을 꼽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크기가 가장 크면서 가장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해외 연구진이 간의 모든 세포를 분석한 인간 간세포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불리는 간.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등 500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연구진은 간에 있는 8천여 개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 세계 최초로 인간 간세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간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는지, 쓸개즙을 만드는지 또는 비타민을 저장하는지 구별해낸 겁니다. 간세포는 이렇게 역할에 따라 크게 20개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20 years, we've been looking at the liver almost as a soup of cells. So we really wanted to take that soup and refine it to the individual components, like the individual musicians in an orchestra. Figure out which instrument is out of tune and then tune it. 연구진은 특히 면역세포 가운데 염증을 일으키는 집단과 염증을 없애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두 세포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간 이식 수술의 거부 반응을 없앨 수 있고 나아가 치료법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So if we can find the individual molecular issues within disease or the cells that can be specifically targeted, then the dream in the future is to develop future therapies to treat these patients so they never require a transplant. 이번 연구는 인체 모든 세포의 역할을 밝혀내자는 휴먼 셀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의 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34.8 DID로 OECD 평균 21.2 DID보다 1.6배 높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 26.9 DID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와의 항생제 사용량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생제 사용량을 성공적으로 줄인 해외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이 올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뱅크사인이라는 시스템인데 정작 이용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은행을 이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던 공인인증서. 하지만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지문 인증으로 간단하게 은행에 연결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도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바일로 쉽게 인증해 이체까지 이루어집니다. 지난 8월 은행권에서 개발해 선보인 새 인증 시스템 뱅크사인입니다.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유명세를 떨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는데 인증서 정보가 개별 은행에 나눠서 저장되는 만큼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효 기간도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긴 3년으로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였고 통합 인증이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모든 은행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PC에 액티브엑스나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PC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편의성을 높이긴 했지만 결국 인증을 위한 수단이라 많은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대체할 게 그 뱅크사인이라고 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막상 은행에서는 알려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뱅크사인 설치는 아직 10만 건의 벽도 넘지 못했습니다. 뱅크사인이 금융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선 은행 연계 서비스 등 기존 인증 시스템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민간 최초의 과학 로켓 우리새 2호가 두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과학 로켓은 미세먼지 측정이나 무중력 실험 등이 가능한 과학 실험 장비를 탑재한 로켓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진은 어제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소형 과학 로켓 우리새 2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성공한 첫 번째 발사에 이은 것으로 연구진은 수차례 발사를 통해 로켓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발사는 다음 달 6일 전남 고흥에서 진행됩니다. 스마트팜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이라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째 국화 농사를 짓는 52살 김상중 씨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입니다. 집에서 국화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근 전 보온 커튼을 열어 내부 온도와 습도도 조절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3번 커튼 열어줘. 3번 커튼을 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복잡한 기기 조작보다는 말로 명령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농장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음성으로 대처 가능해 이제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국화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개폐를 해줄 수 있고 닫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이 더 고품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가 많지만 고령의 농민들이 기기 조작 미숙을 이유로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음성 명령 시스템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작업 도중에 손에 뭐가 묻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음성 제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형 태양광 스마트팜 기술도 도입됐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기기 원격 제어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ICT와 농업이 결합한 기술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농업인들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작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바다 조개류나 해초류 등은 보기에는 친숙한 생물들이지만 이름도 생소하고 무슨 뜻인지도 분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어려운 바다 생물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쉽게 지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갯벌에서나 썰물 때 해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조개류. 모습이 나비를 닮은 시브로티 접시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빗살 무늬 모양의 하얀 조개인 중국 주름 백합입니다. 이처럼 우리 바다에서 흔히 보는 조개이지만 이름으로 듣고 구분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외래어나 너무 어려운 이름을 가진 바다생물 12종류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양생물 전문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비 모양의 시브로티 접시조개는 나비 접시조개로, 빗살무늬 모양의 중국 주름 백합은 빗살무늬 백합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12종류의 해양생물은 대부분 조개와 해초류로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자주 접하는 것들입니다. 새롭게 우리말 이름을 갖게 돼 이름만 들어도 대략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종 확정된 12종의 우리말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계기관의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이 있죠. 이른바 액체 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사용되는 재료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인체는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액체 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